안녕하세요. 전 지방에서 중국집을 운영하는 60대 남성입니다. 60평생 살면서 별별 일 다 겪었지만 이번만큼 신기하고 말로 다 하기 힘든 경험은 처음이었어요. 어쩌면 신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인과응보라는 것도 결국 신의 설계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닐까 싶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하기 전 저는 남들에게 꺼내기 힘든 과거 이야기부터 해야 합니다. 저는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공장에 들어가 일을 했어요. 중학교 때 선생님 추천으로 들어가게 된 전자부품 공장이었죠. 종일 손에 납땜 인두를 쥔 채 기판을 붙이고 저녁이면 기숙사로 돌아가는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기계보다 빠르게 손을 놀리지 않으면 가차 없이 누군가의 손바닥에 뒤통수로 날아들었어요. 아버지를 어렸을 때 여인터라 저는 사실상 가장이었죠. 나무를 캐다 시장에서 좌판을 깔고 장사하는 어머니를 위해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일이 고되고 힘들다고 앓는 소리 하며 일을 쉬기엔 제 상황이 그리 좋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누가 뒤통수를 후려치든 말든 죽어라 일을 했고, 그렇게 4년을 하고 나니 더는 손바닥이 날아오는 일이 없었죠. 함께 일하던 아저씨들도 하나둘 저를 인정해 주셨거든요. 윤기 저놈 끈기 인내심 하나는 진짜 알아줘야 돼. 뭘 해도 됐을 놈이야. 아유 말해 뭐해. 처음 여기 들어왔을 때 비리비리 해가지고 뭐 한 달이나 버티면 오래 버티겠다 했는데 아이 저놈이 벌써 고참 대열에 있을 줄 누가 알았겠냐고. 야 임마 정윤기, 너 그렇게만 살아라. 그렇게 살다 보면 결국엔 해 뜰 날 올 거야. 처음엔 정주면 금방 일 두고 도망간다며 제 나이 또래는 받기 꺼려했던 아저씨들이었어요. 비난하고 혼내기 바빴던 아저씨들에게 인정받으니 저도 그때부터는 일이 참 즐거웠습니다. 손에 익은 일이라 쉽기도 했고 여유가 생기니 표정도 밝아졌고요. 그런 저를 좋게 봐준 사람은 다름 아닌 사장님의 둘째 딸이었어요. 땡땡이 붉은 치마를 입고 도시락을 가지고 공장에 올 때마다 희한하게 눈이 자주 마주치던 여자였죠. 들어보니 저보다 1살 어렸던 그 사람은 처음부터 제게 마음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가진 것 없고 집안도 볼품 없는 공장 직원인 제가 어떻게 사장님 딸을 마음에 품겠어요. 행여 허튼 생각을 하다간 공장에서 일이 잘릴까 피해 다니기 바빴습니다. 그날도 사장 딸이 공장에 온 것을 알고 기계실 구석에 앉아 쉬고 있을 때였어요. 오빠는 왜 자꾸 나 피해 다녀? 깜짝이야. 어떻게 알고 온 거야? 내가 아장아장 걸어 다닐 때부터 왔던 아빠 공장이면 내 손바닥 아니지. 여기서 나 피해 숨으려고 한 거야? 멍청한 거야, 순진한 거야? 오지 마. 그러다 누가 보기라도 하면. 오빠는 인물은 좋은데 간이 너무 콩알만해. 그래서 어디 미인을 얻겠어?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얻는 데써. 난 미인 필요 없어. 누가 볼세라 밖에 눈치만 살피는데 사장 딸은 눈치도 없이 자꾸 제 옆을 파고들어 앉는 거예요. 저도 남자인지라 그게 싫지만은 않았지만요. 그러다 모가지가 날아가는 날이면 고등학교 다니는 동생 학비도 날아가는 거라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공장 아저씨들도 그 사장 둘째 딸을 보고 어렸을 때부터 맹랑하다고 했었는데 정말 겁이 없더라고요. 아무도 없는 기계실 구석에 남자랑 둘이 앉아 있는데도 주눅 들지 않고 제 눈을 빤히 바라보는 게요. 내 눈에 오빠는 신성일보다 잘생긴 것 같아. 신성일은 무슨? 헛소리 그렇게 진지하게 해. 진심인데? 난 오빠가 내 눈에 참 잘생겨 보이고 좋더라.
그러면서 얼굴을 들이미는데 어떤 남자가 도망가겠어요. 여자 손 한 번 잡아 본 적도 없는 제가 그때 사장 딸에게 입술을 도둑 맞았고 결국 그 집의 둘째 사위가 된 거예요. 물론 사장님한테 끌려가 뒤지게 얻어맞았지만요. 둘이 그런 짓을 한 게 들킨 건 아니고 사장 딸이 가서 없는 말까지 지어내 저를 완전 도둑놈으로 만든 거예요. 눈가에 시퍼런 멍을 달고 달걀로 문지르고 있으니 사장 딸이 다가와 그러더군요. 그래도 좀 참을만 하지? 아파. 아이, 그러게 왜 그런 거짓말을 해서. 우린 거기까진 안 나갔잖아. 겨우 입술만 닿았는데. 오빠가 용기가 없으니 나라도 무슨 수를 써야지 어째. 그렇게 안 했으면 아빠가 오빠랑 날 허락했겠어? 이제 오빠는 내 거야. 완전 나한테 찜콩 당한 거라고. 생각해보면 시작부터 완전히 주도권을 빼앗긴 관계였어요. 능력으로 보나 성격으로 보나 저는 완전히 을, 아내는 갑이었죠. 아저씨들은 뭐가 돼도 될 놈인 줄 알았지만 배짱 좋게 사장 사위가 될 줄은 몰랐다고 엄지를 치켜세웠어요. 장인어른이 된 사장님이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었죠. 제가 공장에 오래 다닌 걸 아니 그래도 영 능력이 없는 놈은 아니라고 챙겨주기도 많이 챙겨줬고요. 물론 가족이라고 온갖 감언이설로 일을 더 시켜 먹긴 했지만 그래도 공장 사위가 됐으니 견딜만 했습니다. 어머니도 좋아하셨고 남동생 학비 걱정도 안 해도 됐고요. 노는 거 좋아하는 만년 낭낭 18세인 아내 때문에 골치 아픈 적이 많긴 했지만 그래도 참 사랑스럽고 예뻤어요. 사실 지금도 그때만 생각하면 그 사람과 결혼한 것을 후회하진 않습니다. 비록 끝은 좋진 않았지만 정말 행복했던 시절이었어요. 그야말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아이가 태어나고는 충실한 가장이 되겠다 다짐도 했고요. 그렇게 2년을 일하니 갑자기 장인어른이 불러 그러시더라고요. 윤기야, 내가 너 많이 아끼는 거 알지? 알죠, 장인어른. 덕분에 분에 넘치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시작은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지만 결국 너도 나도 서로를 인정하고 가족이 됐지 않니? 앞으로 더 신경 써서 제 공장이라고 생각하고 일해주면 좋겠다. 이게 결국 다 누구 거로 되겠냐? 예? 그 말씀은 첫째 사위는 공무원에 막내 놈은 죽어도 딴따라가 된다고 난리지. 결국 이 큰 공장 물려줄 사람이 너밖에 더 있겠어? 저는 그야말로 감격에 겨웠습니다.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 중졸 공장 출신이 공장 사장이 된다니요. 그야말로 인생 역전, 천지개벽할 일이었죠. 저는 그 후로 가슴속에 풍선이라도 들어간 듯 몸이 가벼웠습니다. 공장 나사 하나도 제 것이라도 된 양 허투루 쓰지 않았어요. 장인 어른께서도 저를 후계자로 점찍고 난 후부터는 일을 더 고되게 시키지만 하나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 거저 얻는 것은 없었으니까요. 태호야, 우리 아들 아빠 왔다. 짠, 아빠가 도나스 사왔지. 아직 먹지도 못하는 애한테 도나스는 무슨? 사실은 당신 먹으라고 사온 거지. 당신 도나스 좋아하잖아. 좋아한다고 백날 첫날 도나스만 사와? 풀빵, 찐빵, 카스테라 사올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나는 당신이 백날 첫날 도나스만 먹으니까 도나스만 좋아하는 줄 알았지. 그럼 내일은 다른 거 사다 줄게. 풀빵, 찐빵, 뭐든 말만 해. 웬일이래? 공장에서 무슨 좋은 일 있었어? 요즘 당신 기분 날아다니는 것 같아. 뭐 당장은 아니어도 먼 미래에 좋은 일이 있을지도. 하지만 늘 그렇듯 인생은 제 뜻대로 되진 않잖아요. 그렇게 공장 사장이 될 기대에 부푼 가슴으로 2년을 보냈는데
가수가 된다고 서울로 상경한 처남이 갑자기 돌아온 거예요. 들어보니 앨범 사기인지 뭔지 당해 그곳에 아주 학을 떼고 온 모양이더라고요. 물론 가족이 돌아왔으니 환영할 만한 일이었지만 저한테는 그렇게 달가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처남이 돌아온 지 며칠 후부터 갑자기 공장에 출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도 장인어른 옆에 딱 붙어서요. 윤기야, 너 나가리 된 거 아니냐? 예? 아이, 나가리요? 아빠나지 뭐. 양석이 왔으면 그 자리 양석이한테 주지 사위인 윤기한테 주겠어? 공장 돌아가는 흐름을 빤히 아는 아저씨들은 이미 물 건너간 자리라고 단념하더라고요. 2년 동안 제 것이 될 줄만 알고 간이고 쓸개고 다 내어줄 것처럼 일만 했던 저는 김이 팍 샜습니다. 김만 샜다 뿐이겠어요. 솔직히 말해 장인어른께 배신감도 들었죠. 불러다가 사실대로 이야기만 했어도 그 배신감, 서운함이 그렇게 크진 않았을 거예요. 저한테 언제 그런 이야기를 했냐는 듯 처남만 챙기는 장인어른을 보고 많이 실망했죠. 여기저기 거래처 사람들 만나러 갈 때 처남을 데리고 가고 저는 회의에 부르지도 않더군요. 속이 어찌나 상하던지 일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 반주하는 게 습관이 돼버렸어요. 아무 말도 없이 앉아 술만 마셔대니 아내도 불만이 생겼죠. 아직도 공장 일 때문에 그러는 거야? 뭐 어쩌겠어. 양석이가 안 하겠다고 해서 당신 준다고 한 건데 양석이가 한다고 하니 양석이 주시겠지. 그렇다고 뭐 당신 아예 나몰라라 할까 봐? 그래도 한 자리 주실 건데 뭐 그렇게 서운해? 공장에 대해 더 잘 아는 사람은 나야. 처남이 알긴 뭘 알겠어. 공장에서 일하는 팔자로 살까봐 학교 다닐 때 공장으로 심부름 한번 안 왔다며. 그런 처남이 어떻게 공장 일을 해? 그래서 아빠도 지금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치는 거잖아. 아휴, 그만 좀 하자. 그만 좀. 몇 주가 지났는데 아직까지 그래? 맨날 술 냄새 나니까 태호도 당신한테 안 가잖아. 정신을 차려야 했지만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결국 어느 날은 진탕 술을 마시다 제 시간에 일어나지 못해 생애 처음으로 지각 출근도 하게 되었죠. 그 일이 장인어른 귀에 들어가면서 결국 불려가서 혼쭐이 났어요. 아, 요즘 자네 너무 불성실하다고 말이 많던데 왜 그러는 거야? 설마 양석이 그 일 때문에 그래? 아니라고는 할 수는 없죠. 아이고 이 사람아, 서운한 마음이야 알지만 그래도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지. 그러면 되겠어? 정서방 자네 책임감 강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유약한 사람이었단 말이야? 누구라도 그러지 않겠어요? 제가 이 공장 위에 일한 세월이 몇 년인데 공장 돌아가는 상황도 제대로 모르는 처남 데려다 후계자 삼겠다 하시면 저는 서운하죠. 아, 그렇다고 내가 자네 뭐 만년 직원 시켜놓겠어? 결국 무슨 자리라도 하나 만들어주겠지. 아이고 사장이 아니면 어때? 사장처럼 살면 그만이지. 하여튼 앞으로 또 술 마시다 지각하고 불성실하단 이야기 들리기만 해. 사위라도 가만히 안 있어. 어쩌면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하기야 그전엔 희한하게 인생이 쉬었어요. 슬슬 내리막이 나올 시기이긴 했지만 그렇다고 곤두박질 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알았으면 대비라도 했을 텐데 아무것도 모르고 당해 온몸이 성한 데가 없었죠. 장인어른의 엄포를 듣고 사장실에서 나왔지만 의욕이 안 나는 건 매한가지였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어요. 장인어른한테 월급 받고 사는 월급쟁이, 성실하게 일해야 우리 아들 고기라도 한 번 더 사주니 해야죠. 그렇게 몇 달쯤 지났을 겁니다. 이제 좀 미련을 내려놓게 되어서 마음도 편해지던 차였어요. 갑자기 장인어른이 불러 사장실에 갔더니 비싸고 귀한 술을 내놓고 있더라고요.
아이, 정서방. 어서 와, 앉아, 어서. 무슨 일로? 아이고, 일단 앉아. 목포에서 아는 형님이 아주 기가 막힌 홍어를 보내줬거든. 아이고, 먹으면서 이야기해. 지금이요? 저 빨리 돌아가야 해요. 아이고, 물론 정서방 자네 없이는 안 돌아가는 게 우리 공장 사정이지만 이번만큼은 내가 종칠이 불러다가 대타로 넣어놨으니까 안심하고 먹어. 자, 잠부터 받고. 어디서 쿰쿰한 냄새가 나나 했더니 장인어른 옆에 스티로폼 상자에 홍어가 가득이더라고요. 장인은 제게 그 비싼 홍어도 청 내놓고 잔에 술도 가득 따라주었습니다. 벼랑간 이게 무슨 일인가 했더니 처남 때문에 골치가 많이 아픈 모양이더라고요. 이제와 염치가 없지만 역시 이 자리에 자네만큼 어울리는 사람이 없어. 하지만 그 자리는 처남이 맡기로 한 거잖아요. 양석이 그놈을 뭘 믿고 이 큰 공장을 맡겨? 그놈은 아주 기회만 있으면 이놈의 공장 여시나 바꿔먹을 놈이다. 일전에도 뭐라는 줄 알아? 공장 문 닫고 부지 팔아먹으면 비싸게 받을 수 있다는 거야. 이 공장을요? 장인어른께서 피땀으로 일구신 공장인데. 그러니까 말이야. 아들놈 그거 하나 있는 게 애비 마음도 모르고 뭐 공장 부지를 팔아? 예끼 못해 처먹은 놈 하고 내가 궁둥이를 걷어차준 참이야. 그럼 처남은 공장 일은 안 하겠다는 거예요? 말만 안 했다 뿐이지 앞으로 뻔하지 뭐. 버텨봐야 얼마나 버티겠나 싶어. 그러니까 자네가 양석이한테 내색은 하지 말고 조용히 잘 준비해 보라고. 나는 자네밖에 믿을 사람이 없어.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저는 장인어른의 보험 같은 것이었습니다. 처남이 나가 떨어질 때 제가 먼저 나가 떨어져 있으면 대처가 안 되니까요. 일단 저를 보험으로 붙들어 놓고 처남이 못해 먹겠다고 할 때 저를 쓰려고 했겠지요. 어쨌거나 저한테는 한 번의 기회가 더 온 셈이었고 저는 이왕이면 그 기회를 잡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장인어른에게 잘 보여야 했으니 또 야근, 잔업, 가리지 않고 나서서 한 거예요. 어차피 제가 안 하면 다른 직원들이 해야 할 일이니 제가 하는 게 더 낫기도 했고요. 휴일도 없이 그렇게 바쁘게 일하던 어느 날 정말 느닷없이 비극이 찾아온 겁니다. 그날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날이었어요. 잔업을 마치고 돌아가려고 공장을 나선 길이었는데 어둠 속에서 뭔가 저를 덮친 거예요. 순식간에 일어난 사고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파악하기도 전에 고통에 자지러졌죠. 제가 가던 길목에 서 있던 기계차가 제 다리를 깔아뭉갠 겁니다. 누구라도 살려달라고 목에다 쉬도록 악다구니를 질렀는데 다행히 밤이라 소리가 공장 곳곳에 울려 다른 곳에 있던 직원이 저를 발견하고 병원으로 옮겨주었어요. 무릎부터 발목까지 완전히 아작이 난 상황이라 절단이 불가피했습니다. 저한테 선택권도 없었어요. 지금이면 어떻게 살려봤겠지만 그때는 그게 쉽지 않아 절단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었던 거예요. 정신을 차려보니 오른쪽 다리 무릎 밑으로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지게차 브레이크에 문제가 생겨 걸핏하면 그렇게 혼자 움직이는 일이 있었다더라고요. 이미 사고는 났고 저나 아내는 충격에 눈물만 흘렸습니다. 하지만 울면 뭐해요. 사라진 다리가 다시 생기는 것도 아닌데요. 그렇게 목발 신세가 된 후 제 인생은 180도 바뀌었어요. 공장 일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윤기야, 뭐하러 나와? 그놈으로 뭘 한다고? 저도 할 수 있어요. 발로 조립해요? 손으로 해요? 손도 팔도 두 개 다 있다고요. 알지. 아는데.
진짜 저거, 이 짠해서 내가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지 말고 일단 들어가 있어. 몸도 마음도 추스르는 게 먼저야, 응? 아저씨, 저도 할 수 있어요. 저도 할 수 있는데 왜 자꾸 가라고 하세요? 하지만 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몸으로는 동료들에게 민폐만 된다는 것을요. 결국 집에 틀어박혀 술로만 살았어요. 도저히 제 처지를 받아들이는 게 힘들어 술에 잔뜩 취한 날에는 집이 떠나가라 울었고요. 어머니께서도 병원에 오셨었는데 잘린 다리 언저리만 하염없이 쓰다듬다 가셨습니다. 나중에 동생이 말하길 그날 집에 들어와 통곡을 하셨다 하더라고요. 함께 일했던 동료 아저씨는 저를 불러다 용기를 주려고 하긴 했어요. 다리 그만큼 사라졌다고? 인생도 그만큼 사라지는 거 아니다. 너 끈기랑 인내심 하나는 알아주는 놈이잖아. 살아야 해. 어떻게든 이를 악물고 살아. 그럼 그까짓 다리 하나 없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아저씨 말이 틀린 거 하나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살아야지요. 목이 날아간 것도 아니고 다리 하나 없는 건데 뭘 못하겠어요. 저는 의족을 만들어 걷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목바른 생활하는데 너무 걸림돌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일어서려다가도 자꾸 주저앉게 되는 건 다름 아닌 아내 때문이었어요. 제가 다친 후로 눈에 띄게 저를 멀리 하려는 행동을 보였고 위로 한마디 하지 않았거든요. 거기다 가족들 모임으로 처갓집에 가는 날이면 항상 저보고 그냥 집에 남아있으라고 했죠. 나도 가야지. 왜 나만 쏙 빼려는 거야? 빼려는 게 아니라 당신 힘들까봐 그렇지. 뭐하러 움직여. 그냥 태우랑 둘이 갔다 올게. 됐어. 같이 가. 제가 고집 부려 따라 나선 길이면 아내는 화가 난 사람처럼 굴었습니다. 처갓집에 찾아가도 환영해주는 사람 하나도 없었고요. 너무 억울하고 서럽더라고요.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요. 공장 넘겨줄 테니 책임감 있게 일해달라는 장인 말에 밤 늦게까지 혼자 잔업하다 그렇게 된 거잖아요. 낮이었으면 피하기라도 했지 불빛 하나 없는 공장 밖에서 일어난 사고를 어떻게 피했겠어요. 그런데도 장인 어른은 자기 책임이 아니라는 듯 발을 뺐죠. 당시 산재 같은 건 바랄 수도 없었습니다. 남의 회사에서도 힘든 일이 장인 어른 회사에서 쉬웠겠나요? 병원비에 수술비 대신 내줬지 않냐고 오히려 큰 소리를 쳤죠. 그때는 그렇게 당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결국 집에 앉아 애를 보게 됐는데 아내는 뭐가 바쁜지 제가 집에 있는 날이면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또 나가는 거야? 요즘 왜 그렇게 나가? 밖에서 뭘 하길래? 친구 만나, 친구. 답답하고 화가 쌓여서 집에 못 있겠어. 당신이 왜 화가 쌓여? 당신이 무슨 문제가 있다고? 화가 나 그렇게 쏘아붙이면 아내는 저를 위아래로 기분 나쁘게 훑어보았습니다. 끝내는 제 허벅지쯤 묶인 바짓단의 시선이 머물렀지만 저는 애써 모른 척했어요. 아내가 저를 부끄러워하고 함께 하고 싶지 않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놀기 좋아하는 아내라 나가서 뭐하고 다닐지 눈에 빤히 보여 불안하긴 했어요. 하지만 신세가 그렇게 된 탓에 나가지 말라고 붙들 수도 한 소리 할 수도 없었죠. 그렇게 몇 달을 지냈는데 아내가 벼랑간 폭탄 선언을 한 겁니다. 이혼해. 이혼? 지금 당신 이혼이라고 했어? 솔직히 당신도 느꼈잖아. 우리 사이 끝난 거. 이혼이 무슨 장난이야? 왜? 네 남편 다리 병신되니까 같이 살기 싫어? 내가 아주 꼴도 보기 싫은 거야? 나 그렇게 말한 적 없어. 그냥
무능력한 사람이랑 살기 싫은 거야. 당신 지금 하나도 안 멋있어. 잘생기지도 않았고 능력도 없어. 너무 추해. 난 그런 사람이랑 살고 싶지 않아. 당신 진짜? 분한 저는 목발을 짚고 아내에게 다가가려다 그만 그 자리에서 고꾸라지고 말았습니다. 목발이 장판에 밀리면서 쓰러진 거예요. 볼품없이 쓰러지는 절 보고도 아내는 괜찮냐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손도 내밀어 주지 않더군요. 당연히 저는 이혼은 절대 안 된다고 버텼어요. 그러자 아내도 어디 버틸 만큼 버텨보라더군요. 그렇게 매일 아이를 두고 집을 비우고 어느 날은 외박도 했습니다. 어딜 갔다 오냐고 하면 무슨 상관이냐고 하질 않나. 엄마로서도 아내로서도 완전히 꽝이었죠. 하루는 아들이 하도 보채 집 근처 놀이터에 데려간 날이었어요. 그런데 우연히 아내가 남자와 함께 있는 걸 보게 된 겁니다. 그 남자는 저도 아는 공장 사람이었어요. 결국 바람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제 처지에 확실한 증거를 잡는 건 쉽지 않았죠. 당신 바람이야? 남자 생겨 이혼하자고 한 거야? 생사람 잡지 마. 이제 망상증까지 걸렸어? 낮에 당신 오석재랑 다방 들어가는 거 봤어. 이래도 발뺌이야? 응, 간 적 없어. 이혼하기 싫은 당신 머릿속에서 만들어진 망상이지. 당신 진짜 이럴 거야? 제발 그냥 이혼해. 싫다잖아. 당신 싫다고. 당신 싫다는 사람이랑 계속 살아야겠어? 당신은 자존심도 없는 거야? 없어. 그따위 자존심 없다고. 나도 나지만 태호 생각하면 그러면 안 되지. 당신 태호까지 나 몰라라 하는 거 나 때문이야? 그냥 꼴도 보기 싫어. 당신도 싫은데 당신 닮은 아들이 뭐 얼마나 예뻐 보이겠어? 뭐야? 아내는 진작 엄마 얘기도 포기한 사람이었어요. 저도 저지만 엄마 찾는 아들도 너무 불쌍해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결국 그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저도 보기 싫어 이혼하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이혼하면 갈 곳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아이 데리고 어딜 가겠어요. 재산 분할이야 했죠. 근데 그 재산이라는 게 몇십밖에 안 되는 참 알량한 돈이었습니다. 그동안 월급 관리도 아내가 했거든요. 벌어다 준 돈은 죄다 써버려서 재산 분할이랍시고 6년 결혼 생활 끝에 받은 돈이 고작 몇십이었어요. 아무리 80년대라지만 믿기시나요? 장인어른한테 가서 따져 물었지만 부부간의 일을 왜 거기까지 가지고 오냐고 타박이나 들었고요. 그제야 제가 너무 아내만 믿고 살았구나. 그동안 정말 한심하게 살았구나 싶었습니다. 아저씨들이 딴 주머니는 조금씩 만들어 놔야 한다고 했을 때도 저는 1원 한 장도 따로 쓰고 싶지 않아 용돈 8,000원 가지고 살았거든요. 내 청춘을 그곳에 다 바치고 몸도 마음도 다 상해 나왔을 때 저는 정말 죽고 싶었어요. 뒤로 매는 가방 하나에 제 옷까지 아들 옷 몇 벌 넣어 나와서 아들 손도 못 잡아주고 그렇게 왔습니다. 처음엔 고향으로 갈까 하다가 속상해하는 어머니 얼굴 보는 게 괴로워서 한 번도 가본 적도 없는 곳으로 가게 되었어요. 버스 터미널에서 딱 내려 낯선 광경이 저희 부자를 반기는데 차라리 마음이 편했습니다. 저를 아무도 모르는 곳이라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사람이 극한으로 몰리면 이성적 판단도 힘들고 그저 도망치고 싶은 마음뿐이더라고요. 그러다 아들이 갑자기 배고프다고 해서 가까운 중국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그 순간 하고 많은 식당 중 그 중국집을 택한 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 되었죠. 짜장면 2그릇 살 돈이 없는 건 아니지만 저는 뭔가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아들 먹을 짜장면 한 그릇만 시켜놓고 아무것도 모르고 따로 나온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아이를 데리고 나온 것이 그저 제 욕심은 아니었을까 가슴이 답답했지요. 그렇게 한창 벼랑 끝에 놓인 것만 같은 삶에 괴로워하던 순간 제 앞에도 짜장면 한 그릇이 놓였습니다. 아들 앞에도 한 그릇, 제 앞에도 한 그릇, 그리고 작은 탕수육 한 접시까지요. 저희 한 그릇만 시켰는데요. 그냥 먹어요. 짜장면 한 그릇 시켜놓고 애 보고 죽을 상 하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모른 척해요? 저 정말 괜찮습니다. 아이만 주셔도 돼요. 아이 참, 그냥 먹으라니까. 살다 보면 별일이 다 있거든요. 근데 결국 버티면 돼요. 버티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힘이 나려면 밥을 먹어야 하고, 그러면 이 짜장면을 먹어야지. 저를 다그치듯 이야기하는 중국집 아주머니의 말에 갑자기 목이 메었습니다. 말을 하면 목소리가 흔들릴 것 같아 고개만 끄덕이며 감사하다고 하는데 아주머니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애가 있어 다행이지. 아들이 아빠를 살리겠네. 아가, 이름이 뭐야? 태호, 정태호. 그놈 참 똘똘하게 생겼네. 이봐요, 태호 아빠. 세상이 태호 아빠 버린 것 같겠지만 살다 보면 알 거예요.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걸. 세상은요, 한 번도 태호 아빠를 버린 적이 없어요. 꽉 쥐고 있으면 돼. 꽉 쥐고 있으면요, 뭐든 와. 행복이든 기회든 뭐든. 정말로 그럴까요? 정말로 버티면 저한테도 뭐든 찾아올까요? 그럼 그렇고 말고. 딱 보니까 내 아들 버린 것 같은데 나도 살면서 아주 별일이 다 있었어요. 돌쟁이 애 없고 갈 곳 없이 살던 집에서 쫓겨나온 적도 있는데 뭐. 아유, 일부러 만든 거 아니고 주문 들어온 거 취소된 거야. 버리기 아까워주는 거니까 그냥 팍팍 먹으라고. 결국 저는 눈물이 터지고 말았고 제가 우는 모습을 보고 아들도 엉엉 울더라고요. 그러자 사장 부부도 갑자기 눈시울을 붉히며 함께 눈물을 흘려주었어요. 그야말로 눈물 바다가 되었죠. 그날 중국집 사장님 부부가 건넨 그 투박하지만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저와 아들을 살렸습니다. 그래, 어떻게든 버텨봐야겠다, 살아봐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으니까요. 사장님은 주방에서 나와 고량주 하나를 꺼내 제 앞에 잔을 내어주었어요. 사모님은 울다 지친 아들을 무릎에 누이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죠. 저는 10대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공장에 평생을 다 바치고 다리 하나를 잃고 이혼까지 하게 된 이야기를 했어요. 한 번도 남에게 꺼낸 적 없는 이야기였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다 털어놓고 나니 어쩐지 후련하더라고요. 몹쓸 사람들. 정말 몹쓸 사람들이야.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그런 짓을 해? 아이고, 결국 다 돌아가게 되어 있어. 자네한테 한 짓 전부 돌아갈 테니까 걱정 마. 감사합니다. 이야기 들어주신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 감사해요. 아유, 세상에 뭐 그런 사람들이 다 있어. 애엄마란 사람도 그래. 이혼도 이혼이지만 몸도 성취하는 사람한테 자기 애까지 맡길 수가 있냐고. 양심이란 게 눈꽃만큼도 없어. 그런 사람 어디서 멀쩡한 얼굴로 만날까 걱정이야. 그럼 여긴 아예 연고가 없는 거야? 예. 그럼 당장 오늘은 어떻게 하려고? 그게 일단은 근처 여인숙이라도 들어가 자려고요. 제 말에 사장님은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대뜸 생각지도 못한 제안을 했습니다. 자네 요리 한번 배워보는 게 어때? 요리요? 저는 한 번도 칼을 쥐어본 적도 없는데요. 건방지긴.
아니, 누가 처음부터 칼 쥐어준대? 주방에서 칼 한번 잡아보려면, 못해도 1년은 설거지를 해야지. 예? 그 다리로 주방에서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할 수 있다면 내가 자네, 주방 보조로 채용할까 하는데, 주방 보조요? 저를요? 하지만, 다리가, 그럼 말고, 다리가 하나도 없는 것도 아니고, 멀쩡한 다리 하나 있잖아. 두 다리가 없어도 달릴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달려들어야지. 그래선 안 돼. 저를 써주신다고요? 저를요? 물었잖아. 할 거야, 말 거야? 할게요. 뭐든 할게요. 시켜만 주시면 뭐든 다 하겠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휘청이며 허리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사장님은 그러면 됐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며 잔에 있던 남은 고량주를 비웠죠. 여보, 그럼 저기 안쪽 창고 좀 치워요. 당분간은 거기에서 지내는 게 좋겠네. 방까지요? 근데 거기가 사람 사는 곳은 아니야. 창고로 쓰던 데라 애들이고 오래 살만한 곳은 못 돼. 아니긴. 우리 애들도 거기서 유년 시절 났는데. 그거야 아주 잠깐이었지. 그러고 보면 저 방이 역사가 깊어. 우리도 처음엔 여기 사장님 배려로 들어온 거거든. 여보, 그때 기억나? 내가 영자 없고 당신이 석철이 손잡고 들어온 곳이잖아. 어째 여기는 꼭 그런 사람들이 모이나 봐. 아이고, 기억나다 뿐이야. 그때는 중국집도 아니었어. 다 쓰러져가는 밥집이었는데, 그때 그분들은 난으로 함경도 원산에서 내려와 자리 잡은 분들이었거든. 그분 덕을 많이 봤지, 우리가. 신기해. 이제야 갚는 것 같네. 그분들 은혜를. 인연이 참 신기하지? 사장님과 사모님은 진정으로 기쁘다는 듯 웃음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은 일어나서 안쪽 창고방으로 들어가 물건을 꺼냈죠. 저도 뭐라도 거들어 주려고 했지만 사모님의 만류로 하지 못했어요. 다 불어 터진 거지만 먹어요. 먹어야 잠도 푹 자지. 그나저나 태호가 제대로 못 먹고 자서 어째? 혹시 새벽에 깨서 배고프다고 하면 내가 저 위에다가 짜장 소스랑 밥 둘 테니까 그거 먹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랜 이야기를 하느라 쉽고 불어터진 짜장면이었지만 저는 소스까지 싹싹 긁어 먹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살면서 그렇게 맛있었던 짜장면은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중국집 사장님 부부의 배려 덕에 그곳에서 머물면서 일을 배웠어요. 사장님이 말한 대로 처음 1년은 허드렛 일과 설거지만 했습니다. 소문난 동네 맛집이었던 덕분에 식당은 늘 문전성시였어요. 다리가 불편했지만 저는 어설프게 만든 의족을 제 몸처럼 쓰려고 노력했고 바쁜 주방에서 방해가 되지 않고 움직일 수 있었죠. 마음만 먹으면 안 되는 일이 없다는 거, 결국 버티면 어떻게든 된다는 거, 그거 진짜입니다. 사람이 살기 힘든 방이라고는 하지만 그땐 저에겐 창고 방도 궁궐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어차피 집을 얻어봐야 아이 혼자 있어야 하고 집에 머문 시간이 짧으니 계속 창고방에서 지냈어요.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면서 식당과 가까운 곳에 집을 얻어 나왔고 그렇게 그곳에서 지낸 게 5년이었죠. 제가 칼을 잡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사장님께서 거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어요. 짜장 만드는 법, 탕수육 튀김 비법, 자제분도 계신데 저한테 이런 걸 다 줘도 되나 싶을 정도로요. 아이고, 어차피 우리 아들 칼 안 잡아. 그놈은 사업가 체질이라 이런 데는 영 젬병이야. 그렇다고 딸한테 시키겠어? 자네 아니었으면 내 손에서 끝날 일이었어. 사장님은 가게에 미련이 없다는 듯이 그렇게 제게 차근차근 가게를 넘겨줄 준비를 하신 거예요.
못해도 10년은 함께 하고 싶었는데 제게 가게가 너무 빨리 넘어왔죠. 그중 부쩍 체력이 약해진 사장님께서 어느 날 저를 불러다 앉히더라고요. 처음 만났던 그 테이블, 그 위치였죠. 아무래도 내 몸이 갈 때까지 간 것 같아.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정정하신데요. 암이래. 예? 놀라 사례에 들린 저와 달리 사장님은 덤덤한 목소리였습니다. 암이라니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이었어요. 언제나 비극은 소리 소문도 없이 찾아오지요. 제 얼굴은 금세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사장님, 위험한 건 아니시죠? 치료받으면 되는 거죠? 암의 치료가 어딨어? 그냥 갈 때까지 기다리는 거지. 그런 말씀이 어딨어요? 의사가 치료 못하는 병이 어딨어요? 참, 우리 아들이 알아도 이러진 않을 건데 나 위에 그렇게 울어주는 사람은 집사람이랑 자네밖에 없는 것 같네. 사장님께서는 우는 제 손을 잡아주시며 그러셨습니다. 이젠 몸도 마음도 따라주지 않으니 제게 가게를 넘겨야 할 것 같다고요. 언제고 그 가게를 물려받고 싶은 생각은 있었지만 그런 식은 아니었습니다. 아직은 안 돼요. 아직은 안 됩니다. 포기하시면 안 돼요. 이 사람아, 누가 인생 포기 안 됐어? 나도 좀 이제 쉬어야지. 애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할 만큼 했어. 이제 자네 차례야. 그러면서 사장님은 모든 일을 제게 맡기시고 은퇴하신 후 치료에 전념하시게 된 거예요. 하지만 야속하게도 사장님은 오래 버티지 못하셨습니다. 제게는 아버지나 다름없는 분이셨으니 그 슬픔을 주체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일주일씩 가게도 닫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사모님이 그러시더군요. 윤기 너 처음에 우리 가게 왔을 때 기억나? 그게 벌써 5년 전이야. 그때 세상 다 포기한 사람처럼 그곳에 앉아 있었는데 거봐, 살려고 하니 사라지잖아. 안 그래? 앞으로도 열심히 살아. 이 가게는 우리 애 아빠가 남긴 전부야. 아마 그 사람도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겠지. 그러니 그만 일어나. 사모님. 참 기특하기도 하지. 성치 않은 몸으로 그 힘든 일 해가면서 태호도 저만치 잘 키워놓고 장해. 정말 아주 장해. 사모님은 그렇게 제게 용기를 주신 후 아들이 사는 지역으로 떠나버리셨어요. 사장님과의 추억이 남아있는 곳에 혼자 남아있고 싶지 않다는 이유였죠. 그 후로도 한동안은 연락이 닿았었는데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생각하며 살라며 연락도 끊어버리시더군요. 당신은 신경 쓰지 말고 내 인생 살라는 뜻이었겠지만 얼마나 야속했는지 모릅니다. 두 분 다 제게는 부모님 같은 분이셨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그 중국집으로 제 아들을 무럭무럭 키워냈어요. 공부도 곧잘 잘하고 영특한 애라 사춘기도 조용히 지나갔고 말썽 한 번 부린 적 없죠. 여생을 무탈하게 살기 위해 초년에 그렇게 고생을 했나 싶을 정도로 무난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타고난 끈기와 인내력 덕분이죠. 식당과 가까운 곳에 생긴 신축 아파트도 마련하고 대출 없이 대학도 보냈으니 아들 장가만 가면 제 할 일은 다 끝냈다 싶더라고요. 물론 아들 일이 잘 풀리지 않아 자리를 잡는데도 결혼하기까지도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그러다 아들이 만나는 여자와 결혼을 약속했다며 상견례를 잡았죠.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내 숙제가 곧 끝나겠구나 싶었습니다. 상견례는 며느리가 될 아이의 집이라는 부산에서 하게 되었어요. 제가 살고 있는 곳과는 거리가 있다 보니 중간 지점이나 애들이 사는 서울에서 할까도 싶었는데 그쪽에서 부산에서 했으면 바라더라고요.
그래서 여간해선 닫는 일 없는 가게 문도 닫고 부산까지 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필 그날 폭우가 말도 못하게 온 거예요. 거기다 초행길이니 말도 못하게 헤맸죠. 결국 상견례에 30분이나 지각하는 무례를 저지르고 만 거예요.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헐레벌떡 뛰어 들어갔는데 언짢은 기색이 역력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초행길이라 헤매는 바람에 그만 많이 기다리셨죠?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죠. 이렇게 늦을 줄 모르고 음식이 먼저 나와버려서 저희끼리 먹었네요. 예,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어요. 황급히 마련된 자리에 앉으려는데 당황스럽더라고요. 저는 입석 자리인 줄 알았는데 좌식이더라고요. 의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상 밑으로 다리를 뻗어야 하는 상황이었죠. 오래 기다리게 했으니 서둘러 앉기는 앉아야겠다 싶어 앉다가 그만 맞은편에 앉아있던 바깥사돈 무릎을 치게 된 거예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다리가 불편해서. 아닙니다. 그런데 아닌 게 아니더라고요. 상견례라고 모인 자리인데 찬바람이 어찌나 불던지 절로 땀이 났죠. 딱 봐도 결혼이 탐탄치 않아 보이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런 대접받는 결혼을 시키고 싶진 않았지만 일단 아들이 원하는 자리라 잠자코 있었어요. 결혼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갖게 된 상견례 자리였는데 바깥사돈이 그러더라고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요. 저 우리 은하 말도 못하게 귀하게 키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태호 자리 성에 안 차요. 겨우 중견기업 과장한테 갈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고요. 근데 세상에 자식 이기는 부모가 어딨겠습니까? 그러니 그만한 아쉬운 대로 갖출 건 좀 갖춰서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갖출 거라면 그래도 시작하는 애들 부담이라도 줄여주려면 서울에 집 한 채는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저도 생각해 둔 바가 있긴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서울집은 좀 무리입니다. 하지만 전세금 일부 정도면 제가 해결해 줄 수 있어서 태호랑 이야기를 하던 참이에요. 그러게 내가 안 될 거라고 했잖아요. 평생 짜장 팔아서 번 돈으로 서울집은 무슨? 옆에 앉아있던 안사도는 그거 보라는 듯 저를 보지도 않고 혀를 차며 못마땅한 기색을 내비쳤죠. 능력이 되면 서울에 집이 뭡니까? 달나라에도 집을 지어주죠. 평생 중국집에서 짜장면 팔아가며 번 돈으로 그래도 적지 않은 뒷바라지를 하려고 한 건데 서울 집값은 세도 너무 세잖아요. 태호가 책임감은 강한 아이니 대출을 좀 받고 들어가더라도 머자나 제 집 마련도 어렵지 않을 겁니다. 우리 아들 믿고 맡겨주시면 요즘 세상에 집 한 채도 제대로 못 해오면 어떻게 아들 장가를 보냅니까? 내가 어느 정도 태호 아버님 사정은 익히 들어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아닌 건 아니죠. 그리고 어떻게 태호 능력만으로 살겠어요? 보나마나 우리의 맞벌이도 해야 할 텐데 그러다 애라도 태어나면요. 어휴, 구질구질 빚잔치 인생 끝도 없지. 아들 두고 집 한 채 해줄 능력 없는 게 이렇게 속상한 일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곁에 앉은 아들 눈치를 슬쩍 보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테이블만 내려다보고 있더라고요. 내가 못나서 내 아들 기를 다 죽이는구나 싶기도 하고 제가 애 엄마랑 결혼했을 때가 생각나 가슴이 미어졌어요. 을로 시작하면 결국 을로 끝나기 마련인 결혼은 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그 자리는 뭐 하나 결정된 것 없이 끝나게 됐고 착잡한 마음으로 가장 마지막으로 방을 나서려던 참이었죠. 그런데 제가 나오려던 차에 직원 하나가 제게 쪽지를 하나 건네주며 들어가는 거예요. 뭐냐고 쳐다보니 쳐다보지도 않고 상을 치우기 시작하더라고요.
식당에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는 건가 싶어 나오는 길에 열어보았는데 손글씨가 쓰여 있었습니다. 외람되지만 그런 집안이랑은 엮이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가던 길을 멈추었어요. 누군가에게 듣고 싶었던 그 말을 가게 아르바이트생으로부터 듣게 된 거예요. 저는 다시 바쁘게 되돌아가 상을 치우고 있는 직원을 불렀습니다. 저기요, 아가씨.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자 직원은 함께 일하던 사람의 눈치를 살피더니 조용히 나와 제게 그러는 거예요. 일부러 엿들으려고 한 건 아닌데 손님이 오기 전에 이 방에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들었거든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정말 안 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지랖 좀 부리게 됐어요. 어떤 말이었는데요? 실례가 안 된다면 좀 알려줘요. 알다시피 우리 아들 인생이 걸린 문제라. 무슨 일인데요? 그때였어요. 제가 안 나오자 아들이 저를 찾기 위해 들어왔다가 그 이야기를 듣게 된 거죠. 직원은 저와 아들을 바라보며 머뭇거리다 그러더군요. 제 입으로 말하기에는 좀 힘든 부분도 있어서 정확히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손님의 그 불편한 다리 가지고 입에 담기 힘든 이야기를 하셨어요. 욕설이었고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말씀도 많이 하셨고요. 다행히 아드님 오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라 아드님은 듣지 못한 거예요. 들었으면 속상해 하셨을 거고 상견례도 진행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제 다리 때문이라는 거군요. 아빠! 아니요. 만약 이 결혼이 깨지게 된다면 그건 손님 불편한 다리 때문이 아니라 그분들 이성 때문이죠. 손님 탓이라고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할머니께서 그런 사람은 인격적으로 부족한 사람이니 그런 사람 때문에 공경에 처한 사람은 절대 외면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멋진 할머니를 두셨네요. 말해줘서 고마워요. 고마워. 뒤늦게 가게를 나왔더니 이미 며느리 될 아이와 사돈 두 분은 가고 없더라고요. 아들에게 미안해 얼른 가자며 차로 데려갔는데 말이 없는 거예요. 바로 서울로 올라간다고 하기에 부산역으로 가서 내려주는데 내리지도 않고 가만히 앉아만 있는 겁니다. 저도 속상하겠다 싶어 입도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 마음에 겨우 애 이름을 불렀을 뿐인데 갑자기 애가 눈물을 뚝뚝 흘리는 겁니다. 태호야, 왜 그래? 결혼 못할까봐 속상해서 그래? 아빠가 어떻게든 마련해 볼게. 좋은 집은 아니어도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팔면 그래도 어떻게 될 거야. 아니 하지 마. 아빠 집 팔지 마. 미안해 아빠. 내가 그 자리에서 말 한마디 못한 게 너무 병신 같아서 그래. 아빠가 나를 어떻게 키웠는데, 아빠가 어떻게 살았는데 결혼하겠다고 아빠한테 그 수모를 겪게 했다는 게 너무 미안해. 태호야, 왜 그런 걸 가지고 울어? 수모라니. 아니야, 아빠 그렇게 생각 안 해. 우리 아들이 그렇게 속 깊은 애였다는 걸 왜 몰랐을까요? 미안한 마음에 나를 원망할 거라고만 생각했지 설마 제게 미안한 마음을 가질 거라고 생각은 못했거든요. 결국 아들은 결혼하지 않겠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좋아도 불효로 결혼해선 절대 행복할 수 없다면서요. 처음엔 어떻게 감히 우리 쪽에서 결혼을 깨냐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런데 그 집 딸이 밥도 안 먹고 회사도 안 가고 다 죽어 간다더라고요. 하지만 아들은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한 자신도 자신이지만 자기 부모님을 말리지 못한 그 아이에게도 원망이 있더라고요. 그런 상황에 결혼하게 되면 결국 그 수모를 겪고도 하게 된 결혼이라 제게 너무 미안할 것 같다면서요. 본의 아니게 아들의 결혼에 방해가 된 것만 같아 너무 미안했습니다. 일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된 후 저는 다시 부산을 찾았어요.
그때 제게 용기 있게 쪽지를 건네준 그 직원이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보답하려고 적당한 선물을 사들고 그 식당을 다시 찾은 차였습니다. 어디 있나 싶어 기웃거리는 순간 저는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만난 거예요. 태호 아빠.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 저도 전처도 저를 알아본 게 용했어요. 전처는 잘 차려 입은 것이 여전히 잘 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인생이 참 공평한 것 같으면서도 썩 그렇지만도 않구나 싶더라고요. 당신이 여긴 어떻게 온 거야? 당신 부산 살고 있었어? 아니, 그냥 일이 있어서. 당신은? 나는 일이 있어서 온 거야. 그런데 태호는? 궁금하긴 해. 궁금하지도 않은데 예의상 묻는 거라면 물어볼 필요 없어. 그런 말이 어딨어. 나도 태호 엄마야. 엄마란 사람이 그 상황에 나한테 애를 맡기고 바람을 피워? 당신은 내 아들 엄마 할 자격이 없어. 당신 같은 건 안중에도 없을 만큼 잘 키웠으니까 걱정 마. 그때였어요. 안쪽에서 누군가 나와서 전처는 그 사람을 보자마자 쩔쩔매며 제 눈치를 살피고 가더라고요. 저희 부모님 뻘이나 되는 여자분이셨는데 아내가 잘 보여야 할 사람 같더라고요. 일단 놀란 마음을 진정하고 그 직원이나 찾아야겠다 하고 돌아서는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그 나이든 분께서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가만. 태호 아빠? 윤기야? 네? 사모님! 놀랍게도 그분은 22여 년 전 헤어진 사모님이셨어요. 시간이 흘러서 무슨 일이라도 있으신 건 아닌가 싶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정정하셨습니다. 아이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윤기 자네가 왜 여기에 있어? 저 사람 좀 만나려고. 사모님은 왜 여기 계세요? 대구로 가신 거 아니었어요? 한동안 연락도 없으셔서 저는. 다 알아서 잘 살라고 빠져준 거지. 왜? 이 늙은이 그 사람 따라 저 세상 갔을까 싶었던 거야? 아니요. 괜히. 아니, 할머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당신은 또 어떻게 할머님을, 아니, 이 사람을 알아? 어떻게? 이 사람이 태호 엄마예요, 사모님. 제게 꺼낸 말에 갑자기 사모님의 표정이 일순 어두워졌습니다. 믿기 힘들다는 듯 전처를 바라보자 전처는 무슨 일인가 싶어 당황하더라고요. 사모님께서는 전처를 바라보며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고 고개를 내저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저를 바라보시며 물으셨어요. 그래서 여긴 어쩐 일이야? 무슨 일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어? 가게는 접은 거야? 아니요. 아직도 그 자리에서 하고 있어요. 한 번도 찾아오지 않으시고 너무하십니다. 내가 가봤자 뭐 하겠어. 그 사람 생각나고 괜히 싱숭생숭해서 마음만 아프지. 나도 몸이 성치 않아서 몇 해 전까지는 줄곧 병원만 다녔고. 지금은 건강하신 거죠? 이거 보라고. 2다리로 화장실도 갔다 왔는데 뭐. 근데 정말 무슨 일이야? 저 사람을 좀 찾으려고 온 거예요. 이 식당에 은혜를 입은 분이 계셔서 감사 인사 좀 드릴 겸. 이 식당에? 이 식당 누구? 내가 여기 식당 사람들은 좀 잘 아는데. 그게 직원 유니폼을 입고 있었는데 그 까만 머리 가진 젊은 여자분이었거든요. 아마 우리 태호보다 좀 어렸나 싶은데. 가만. 그만치 어리내면 우리 현서밖에 없지 않어? 가만 있어봐. 내가 불러다 줄게. 예? 사모님께서요? 사모님은 갑자기 안쪽으로 사라지셨어요. 전처는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싶은 어리둥절한 얼굴로
저와 사모님이 사라진 곳을 번갈아가며 바라보았죠.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당신이 할머님을 어떻게 알아? 인연이 깊은 분이셔. 나랑 태호 살려주신 분. 뭐? 그때 사모님과 저를 도와줬던 그 직원이 함께 나왔어요. 그런데 몰라보게 차림새가 다르더라고요. 그때처럼 직원 유니폼도 입지 않고 깔끔하게 차려입은 모습에 딴 사람인 줄 알았죠. 얘 맞지? 현서야, 이현서. 우리 손녀. 예? 아이, 손녀라고요? 가만. 그럼 그 옛날 아드님 품에 안겨 있었던 그 애가. 맞아. 그 땅콩만한 녀석. 어? 아저씨, 여긴 또 어쩐 일이세요? 설마 그 결혼... 덕분에 우리 부자가 정신을 잘 차려서 없던 일로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감사 인사 드리려고 온 건데, 내가 때를 잘못 맞췄나? 정말요? 너무 잘 됐다. 저 그날 잠도 설쳤잖아요. 괜히 오지랖 부린 거 아닌가 싶으면서도 그 결혼은 진짜 안 되는데 싶어서. 아무튼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내 손녀딸이 자네를 구해줬나 보구만. 예, 저랑 태호를 살렸죠. 그리고 이번엔 자네가 우리 집안을 살린 것 같아. 예? 갑작스러운 말에 눈만 꿈뻑거리고 있는데 갑자기 사모님이 전처에게 그러는 겁니다. 구영이 엄마, 이 결혼은 없던 걸로 해야겠네요. 나 현서 이 집안에 시집 못 보내요. 할머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현서야, 할머니가 누누이 이야기했잖니. 인간성을 봐야 한다고. 아무리 남자가 괜찮아 보여도 그 집구석 찬찬히 살펴보면 숨기기 힘든 내면이 있을 거라고. 태호 엄마는 내가 왜 이 결혼 반대하는지 알 거예요. 내가 태호 그 어린 것이 손으로 짜장면 집어 먹을 때부터 봤거든. 사모님의 말에 전체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날은 사모님 손녀와 전처의 의붓아들의 상견례 날이었던 거예요. 심지어 그 가게는 사모님 아드님이 하시는 고급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소녀는 직장을 다니다 잠시 쉬면서 아버지 가게를 돕고 있던 거고요. 세상에 그런 인연도 있더라고요. 그날 그렇게 헤어진 후 사모님 집안에서는 파혼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하더라고요. 어른들 사정은 어른들 사정이고 애들 사정은 애들 사정이라 그 소녀한테 미안한 일이 된 것 같아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모님의 아들 내외분과 손녀가 저희 가게까지 찾아오신 거예요. 사모님. 아유, 돈 많이 벌었나 봐. 가게가 아주 멀끔해졌어. 여기까진 어쩐 일로?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윤기 씨 사정이야 어머니 아버지께 익히 들었었는데 내 사위 될 사람 집안이 그 집안일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덕분에 살았습니다. 하마터면 상종도 못할 집안이라 사돈 될 뻔했으니까요. 근데 현서 형한테는 도리어 피해가 된 건 아닌가 해서 마음이 많이 쓰였어요. 마음 쓰지 마세요. 저 하나도 안 슬프거든요. 솔직히 갑자기 결혼하자 그래서 내키지 않았었는데 그래도 친구들도 가니까 나도 가야 하나 싶어서 그냥 추진했던 거거든요. 어이구, 우리 애가 이래요. 똑 부러진 것 같으면서도 자기 일에 이렇게 허당이야. 마음 쓰지 마세요. 저희도 사위라는 사람이 일 하나 꾸준히 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다들 희한하게 마음이 좀 안 내킨다 싶던 차에 신기하게 그런 일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파혼으로 슬퍼하거나 낙담할 겨를도 없었대요. 사모님과 저의 특별한 인연에 주변 사람들도 다 신기해 했다고요. 잘 해결됐으니 다행인데 전처 쪽은 얼마나 황당하고 기가 막혔겠어요.
제 연락처도 사는 곳도 모르니 저한테 항의도 못하고 속만 탔을 겁니다. 사모님께 듣자 하니 그 일은 아버지가 한 일이라 자긴 모른다고 그렇게 발뺌을 하더래요. 그 일로 왜 아들까지 피해를 봐야 하느냐고 펄쩍 뛰면서요. 그래서 사모님이 딱 한마디 했답니다. 그게 부모업이야. 부모업은 다 자식의 손주한테 가거든. 그러니까 잘 살았어야지. 안 그래? 아내는 이혼 후 그때 바람 피우던 상대가 아닌 2년 뒤 아들 있는 남자랑 결혼했답니다. 장인어른 공장은 결국 처남에게 넘어갔는데 처남은 공장을 물려받자마자 넘겨버렸대요. 그 일로 장인어른이 뒤로 넘어져 쓰러지시고 1년 뒤에 돌아가셨고요. 장인어른 재산 두고 형제끼리 싸운 모양인데 이미 다 써버렸다고 배짱 부려 얻은 것도 없더랍니다. 그래서 재력 좀 있는 부모를 가진 사모님 손녀와 빨리 결혼했으면 했던 거겠죠. 그 인연은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 뒤로 사모님 아들 분과는 형 동생이 되어 자주 연락하고 만나게 됐는데 그때 제 아들과 사모님 손녀가 눈이 맞은 거예요. 부모들은 아무것도 몰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귄 지 1년 됐다고 곧 결혼 생각 중이라는데 얼마나 놀랐는지요. 그걸 보고는 사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용기야, 우리가 보통 인연은 아니야. 그치? 예, 세상에 저희 같은 인연도 없을 거예요, 정말로. 다음 주는 그 두 아이가 좋은 날을 받아 부부가 되는 날이에요. 돌고 돌아 만난 귀한 인연인 만큼 세상에 둘도 없는 부부로 행복하게 잘 살 것 같아 마음이 놓입니다. 그렇게 힘들게 산 세월을 다 보상받고 비로소 진짜 숙제가 끝난 기분이에요. 앞으로 우리 아들 부부가 누구보다도 잘 살 수 있게 응원 좀 부탁드립니다.